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30대의 젊은 시선으로 여의도를 꿰뚫어본다. 상암동 촌철살인. 김병민 경희대 개근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만솔 정의사회구현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솔입니다. 우리 임 소장님은 얼굴이 좀 더 헬스케지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네, 최근에 또 5.18 40주년 관련해서 이래저래 좀 활동할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려가십니까? 아니, 오늘 방송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서울에 남아서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송을 많이 하신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되는 날인데 두 분에게 있어서 5.18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우리 김병민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40주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나이가 39입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이 있고 그 이듬해 1982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가 830 세대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5.18 이후에 출생했던 말 그대로 우리 선조들이 80년대생? 네, 80년대생. 30대. 네, 민주화로 흘린 피로 인해서 이룩한 이 민주화의 성과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하면 사실은 무거운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을 좀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민주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5.18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로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늘 무거운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어떠세요? 임 소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는 대한민국의 과거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골든타임이 아직 안 지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과거 아픈 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온전히 진상이 규명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진실 어떤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반성, 사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네. 당사자, 가해 책임자가 살아생전에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전두환 씨, 가해 책임자인 전두환 씨가 아직 살아있고 또 전두환 씨의 그런 만행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이 5.18 관련된 유족들과 또 광주 시민들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생존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전두환 씨가 지금 올해 90의 고령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 살아생전에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려면 부지런히 속도를 내야 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두환 씨가 살아 계시는 것 자체를 골든타임으로 보시는군요. 이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다라고 보셔서. 자, 그런데 김병민 교수님. 네. 미래통합당의 유승민 의원이 어제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5.18 망언에 대한 사과를 16일 날 하기도 했습니다. 네. 5.18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들이 조금 예전하고는 태도를 달리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의 모습들이 조금 더 다르게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라던 시절로 돌아갔을 때는 5.18 전야제에 참석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망언이라고 불리는 특정 정치 몇몇 사람들의 발언 때문에 자칫 잘못 보수정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과거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과 정당의 행태 이미지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있게 되는 당 지도부의 행동이라든지 윤리를 위해서의 적절한 징계 조치 등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5.18에 관련된 문제는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인 기준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상식에 입각해서 바라본다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5.18을 관련돼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과거의 문제들을 좀 딛고 일어서게 되는 중요한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사과하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것 같으면 왜 지난번에 그렇게 5.18 망언이 있었던 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 안 하고 제대로 처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구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로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당의 입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정치적인 코너에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부분들을 좀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당시에 아무래도 당을 적극적으로 좀 지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5.18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은 남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정치인의 발언이었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얻게 되는 이해득실과 그리고 국민의 보편적인 감정 사이에 괴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정치적인 판단의 미스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과거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딛고 일어서는 시점이 분명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여기서 사과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행동들이 잇따라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 소장님 보시기 어떠세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상당히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당 차원에서 사과를 넘어서 사실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사과 입장에서 5.18 관련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5.18 뭐 유족회라든지 구속 부상자회 그리고 이제 뭐 부상자 이렇게 5.18 유족 이 관련 희생자 단체들에 대한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적절한 예우와 필요한 지원들을 하겠다.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한 부분 이런 실천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평가할 부분이 있고 역시 합리적이고 온건 보수라 평가받는 주호영 원내대표다운 그런 행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전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5.18 관련돼서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가장 최근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 3인방이 5.18 관련해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망언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징계나 처벌이 20대 국회가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뭐 경고라든지 당원권 정지 3개월 이 정도에 그쳤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렇게 공직자로서 담기 힘든 어떤 망언을 내뱉었을 때는 즉시 좀 제명하거나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그런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두환 씨가 지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본인 삶의 임기를 이대로 다 하는 것처럼 이 3명의 의원도 5월 말까지 본인들의 의원직에 어떤 신상의 변화 없이 뭐 물론 다 낙천하고 낙선했습니다만 그걸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18 관련해서 확실하게 처벌과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어떤 처벌법 이런 것들을 21대 국회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입법 의지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드러내지 않는 이상 반쪽짜리 사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5917 쓰시는 분께서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김병민 교수님께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당 통합당, 미래통합당, 전에 자유한국당 이런 그 보수당에서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과 행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지도부의 변화에 따라서 저는 상당 부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지도부, 어떤 생각과 국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지도부가 통합당을 이끄냐에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과 행보들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사실 민주당도 굉장히 그 정치적 성향에 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스펙트럼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통합당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일치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참패하지 않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더라도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교감할 수 있는 지도부가 만약에 당을 이끌었다면 이러한 행보들은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 있었던 이 5.18 망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인의 행동도 전체에 있는 의원들 중에 소수의 인원이었고 이를 통한 그 뒤에 후속 조치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선거에 참패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좀 폄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 집단이 누가 수뇌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승민 의원과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5.18에 관련된 사과를 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행동이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의 참패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시는 건데 참패를 하지 않았더라도 참패와 무관하게. 참패와 무관하게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교감할 수 있는 지도부를 하면 얼마든지 이런 얘기는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당내에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도부라면 여기에 대해서 한발 물러설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총선의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질문을 주신 청취자께서 질문 네. 속에 이미 답이 있는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황교안 대표 전 대표가 본인 이제 그 모교인 성균관대 앞에서 떡볶이를 드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광주 사태라고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네,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 한 명은 본인이 광주 지역구에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유산에만 매달리는 뭐 제사에만 매달리는 도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네.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지지 않았다면은 황교안 대표가 여전히 당대표를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당에서 이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방금 좀 질문은 김병민 교수님이 답하기엔 상당히 홀리는 그런 난감한 질문이었겠다 싶습니다. 네. 얼굴은 편안해 보이시는데. 네네. 평온해 보이시네요. 네. 자, 그럼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김준권 교수랑 또 이 홍준표 이 당선인 간에 또 설전이 좀 있습니다. 보수의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 지난주 미래통합당 토론에서도 있긴 있었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참석을 해서 뭐 뇌가 없다는 등 야당론을 내가 다 했다 이러면서 통합당을 거침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뇌가 없는 당에 뇌를 장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질문이 나오던데요. 일단 이 뇌가 없다라고 하는 발언의 네. 진위를 좀 파악할 의미가 필요가 뭔지요? 있는데 네. 진중권 교수의 경우는 굉장히 좀 직설적인 화법을 쓰게 되는데 그 안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을 보게 되면 중앙당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한 싱크탱크의 전체적인 전략이 부재했다. 그것을 이제 뇌가 없다라고 표현했던 그런가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 저는 그 얘기가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치르는 과정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지점에서 치러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선거를 치렀던 반면에 통합당의 선거가 공천에서부터 선거가 마무리되던 4월 15일까지 뭐가 유기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뇌를 장착해야 된다라는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뇌보다 더 우선적으로 장착해야 될 게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보다는 심장이 우선 뛰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보편적인 일반 유권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공감할 수 있는 심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 나오더라도 그게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제일 먼저 탑재를 해야 되고 네. 그 공감 능력 탑재 이후에 제대로 된 전략을 짤 수 있는 브레인들이 모여야 되고 아무리 좋은 브레인들이 있다 한들 그 얘기를 했을 때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조언들이 지도부로 올라가지만 그것을 결국은 실행하게 되는 의사결정은 지도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뇌를 탑재하고 심장을 뛰게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가 건강하게 재정립하는 게 지금 뭐 통합당 입장에서는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진중권 교수님 얘기에 크게 이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정말 잘 되라고 하는 조언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진중권 교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현 여권의 쓴소리를 최근에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내가 미래통합당 편들 것 같냐?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미래통합당이 현재 선거를 통해서 이제 거의 사망 선거에 가까운 참패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심폐소생술을 해볼까 했더니 거기에 대한 방안은 좀 안 내놓고 그냥 정치적으로 부검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열어보니까 뇌가 없네요. 끝. 이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영양가가 있는 얘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 얘기에는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대선을 2년 앞둔 시점에서 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거론되는 인물로는 뭐 유승민 전 대표가 계시겠고 또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뇌가 없으면은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외부에서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뭐 안철수 대표도 이렇게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중에서 뭐 누굴 갖다 쓸 것인가 요 정도 고민하는 그런 어떤 외부인의 시각적으로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진중권 교수의 이 강연 그리고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진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야당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언들을 내비쳤던 자리가 바로 이 토론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와서 진중권 교수가 툭툭 던지고 갔던 얘기 만약 그런 얘기였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젊은 선거에서 낙선했던 수도권 중심의 원외위원장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이야기 성명서들을 냈던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선거에 참패하고 난 뒤에 국민들과 그 교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처절한 노력과 또 문재인 정부 지난 집권 기간 동안 참 잘못됐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음에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은 더 뼈아프게 짚으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싶었던 진중권 교수의 그런 진정성까지 저는 폄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미래통합당에 그렇게 많은 애정이 있는 줄 몰랐는데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자, 근데 저는 조금 특이했던 게 계속 싸움을 걸어요. 여기 진 교수가. 당내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똥개도 아니고 집 앞에서 이렇게 싸우냐. 이게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한 말인데. 그러니까 또 이 연세도 많으신 홍준표 전 대표가 또 금방 발끈합니다. 똥개 배틀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던데. 자, 진중권 전 교수와 이 홍준표 전 대표 사이에 오가는 설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임 소장님. 이제 다른 분들 같으면 점잖으신 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이럴 텐데 이 두 분이 별게 점잖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본래 캐릭터대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왜 영화 1987에 보시면은 그 하정우 씨가 아무나 물어뜯는 게 똥개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뭐 본인 이제 좀 뭐 속된 표현으로 수틀리면은 여야 구분 없이 피와 식별 없이 아무나 물어뜯는 그런 똥개 매력을 가지신 분인데 똥개 배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남들 잘 물어뜯느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면은 당내에 어떤 인사라도 아주 이 날선 비판을 하기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 두 분이 하는 그런 어떤 점잖지 못한 그리고 별로 이렇게 현재 한국 정치와 우리 사회의 어떤 개선과 발전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다. 우리가 크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마찬가지로 진 교수가 얘기했던 그 단어가 조금 자극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사들은 단어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의미 자체는 집 앞에서 싸우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서 싸워서 집 그런 거예요? 앞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당이 참패하고 나서 지도부에 대한 구성을 두고선 김종인 비대위를 두고 설전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당 대표까지 지냈던 분이 외곽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향해 이제 여러 차례 때리게 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진중권 교수는 사실 평론가로서 외부에 되게 자유로운 언사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많이 집중하게 되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유권자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당 대표 그리고 대권 주자까지 지냈던 정치인의 발언의 무게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자칫 잘못 내용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거기에 들어갔던 단어의 표현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그 당 전체에 대해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지금 영남권에 출마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미래통합당의 선거 과정 전체를 보게 되면 영남권에서는 어느 정도 성방을 했지만 결국 문제는 수도권의 처절한 민심에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당을 지금은 무소속 상태로 있지만 과거에 당대표와 대권 주자까지 했던 정치인의 행동과 발언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고려해서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포석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홍준표 전 대표든 진중권 전 교수든 그냥 그들은 그들만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좀 얘기하는 부분들 좀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만족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발언의 저는 좀 특수성을 얘기하고 싶은데 발언의 특수성이? 그러니까 발언 표현의 특수성.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내고 있는 메시지 전체적인 의미보다 네. 쓰고 있는 언어의 표현 때문에 오히려 언론의 주목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부고 빼고 요즘 뭐 부고도 다 좋은 기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언론의 집중을 받고 싶어 하는데 네. 홍준표 전 대표의 언론의 집중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좀 세고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의 발언에 이 같은 조금 전에 배틀 앞에 붙었던 단어의 표현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가장 문제는 하고 싶었던 얘기보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정작 이 정치 변화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두 분 모두가 원하고 있는 통합당의 변화에는 오히려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각에서 뭐 도끼는 깃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한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여권에서는 윤미향 당선인 문제를 속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의기호 연대 전신인 정대협이 구입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이 힐링센터가 사실은 뭐 장소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고 뭐 한 2, 3억이면 살 것 같다가 7억 5천인가를 주고 산 데다가 뭐 평당 600만 원씩이라는 아주 높은 건축비를 부담해서 샀는데 더 나쁜 거는 팔 때는 또 오히려 한 4억에 팔았다. 이거 완전히 마이너스 아니냐. 그리고 그 관리를 윤미향 씨의 아버님이 하더라. 이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게 이제 요점인데요. 임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 정의기억 연대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죠. 저는 네. 이거는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오늘 아침인 걸로 확인되는데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관련 해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혹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폭발력이 강하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 관련해서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한 어떤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견된다면은 네. 이것은 더욱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런 것까지 밝혀야 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명과 또 설명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네. 거기에 좀 이런 부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어떤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구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적절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당하게 쏟아지는 공격 그리고 정의기억 연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 위해서 해왔던 헌신적인 노력들이 폄훼되고 왜곡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스럽고 또 억울한 심정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과 또 수억 원대 후원금이 쏟아지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그동안 보내주셨던 사랑이나 성원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게 단순히 시민사회단체를 넘어서 상당히 공적인 성격까지 갖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공익법인이죠. 그렇죠. 이미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쏟아지는 어떤 질타나 비난 중에서 설령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이 끝까지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설명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 우리들의 어떤 부당함을 너희가 몰라주고 이렇게 쏟아지는 공격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이 정의연에서 나온 해명은 그러면은 납득이 가십니까? 정의연이 했던 해명. 일단은 지금 가장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안성 쉼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안성정 이제 당선인 이규민 당선인이 중간 소개를 해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욱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특히 본인이 그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이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국민들께 해명을 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이렇게 좀 펼쳐보니까 위안부 피해 할머님 한 분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던 할머니의 그 처절한 감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복받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님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위안부 피해 문제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알렸고 영화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 모델로 알려져 있는 할머님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 정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나왔던 것은 이렇게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더 처절하게 있는 내용 그대로를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해명들을 이어갔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거듭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쉼터 같은 문제는 오늘 아침 제가 봤던 인터뷰 그 할머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활동들이 있는가? 우리가 흔히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활동들에 정작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계셨던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왜 이용수 할머님께서 이런 얘기를 문제 제기했고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부정적 인식들이 이야기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모든 맥이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문제에 있어서 정치인들은 저는 뒤로 좀 다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사회적인 이슈 문제로 커지게 되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진실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부금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 수요 집회에 참석했던 어린 학생들까지도 조금씩 모아서 할머님들을 위해 냈던 그 기부금, 성금의 소중한 돈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 유용됐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단체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한민국 세금이 내는 모든 국민들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쉼터 같은 문제는 기업의 후원을 받긴 했습니다만 결국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명분과 그런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후원을 하게 되고 많은 국민들은 사실 그 활동들에 대해서 누구도 어떤 이의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자칫 잘못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갖고 흘러가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주 소상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이 할머님들을 위한 마지막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두 분께 예스 노로만 하나만 딱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20대 국회에서 윤미향 당선인 관련 논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데 혹시라도 이 21대에서 당선인이 그 거취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적 이익을 취한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은 지켜보자.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이만솔 정의사회 구현센터 수장이었습니다.